우리 박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이 분야에 좀 우리나라 연구 결과나 통계가 좀 있습니까? 네, 저 뭐 자료 같은 것들도 있고요. 이제 네. 분석을 좀 해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트렌드들이 보이는데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이제 제가 그 전문가들 말씀 들으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우리 국민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감기 걸려서 죽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기가 좀 유행하더라도 우리가 마스크 별로 안 쓰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가기도 하고 좀 자유롭게. 왜냐하면 감기는 나를 좀 아프게 할 수는 있지만 내가 손 잘 씻고 예방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죽는다라는 그런 아주 뭐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질환이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메르스 사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게 어떻게 나한테 전염되고 뭐 정부에서는 엄청 위험하다고 이야기하니까 무작정 엄청난 그런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래서 그때 뭐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도 않고 상당히 좀 패닉 상태에 빠졌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 국민들이 미세먼지를 대하는 반응도 좀 이것과 비슷하지 않나. 왜냐하면 계속 외부에서는 뭐 미세먼지가 발암 물질이고 또 조기 사망률이 얼마나 된다, 뭐 너무 높다 이러고. 근데 실제로 저희 나라 정부가 또는 뭐 좀 더 넓게 봐서 동아시아 전체에서 이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지를 갖다가 이렇게 포트 스터디나 정확하게 해가지고 나타난 통계가 없습니다. 대부분 선진국의 자료를 갖다가 인용을 하거든요. 독일이나 미국에서 했더니 이렇더라 이거죠. 근데 미세먼지 또 농도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제일 높고. 그러니까 너무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더 높았는데 그런 공기를 마시면서 잘 살아왔던 세대들이 지금은 더 낮은 수준인데도 더 불안한 거죠. 그래서 저는 국민이 과학적인 수준이 높아져서 뭐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 용어도 알고 얘들이 인체 유해성이 있다 라고까지 아는 건 되게 좋다고 봅니다. 되게 긍정적인 면이지만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얘네들이 정말 얼마나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지 그걸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대책 없이 너무 일찍 터뜨려버린 경향도 있고 또 그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 게 아닌가. 거기에는 정부도 일조했지만 언론도 상당 부분 일조했고요.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정치 쟁점화돼가지고 이게 꼭 진짜 우리를 곧 죽일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도 상당히 좀 현재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트렌드를 보면 실제로 저는 약간 조금 아까 다른 의견인데요, 그죠? 선생님이랑. 왜냐면 이 서울만의 트렌드가 아니고요, 전국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2000년대 초반에는 거의 나빴습니다. 다 제주도까지도. 그게 이렇게 쭉 줄어드는 트렌드인데, 근데 물론 지역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안 좋은 데가 있었고, 제주도가 훨씬 좋았죠, 사실은. 왜냐면 공장이 별로 없었으니까. 근데 제가 보더라도 물론 서울이 가장 뭐 공장도 많고 이렇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창원이나 또는 뭐 대구나 또 뭐 이런 또 공업단지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도 분명히 90년대나 80년대 또 공장들이 있었고 거기서 아무런 여과 없이 오염물질을 갖다 내뿜었기 때문에 분명히 미세먼지 농도는 높았습니다 그때. 그리고 정부의 자료도 2000년대 초반부터는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감소되는 트렌드는 남한 전체의 어떤 트렌드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되게 재밌는 현상이 있는 게 뭐냐면 저희가 정부 2015년부터 이제 초미세먼지를 전국적으로 측정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초미세먼지도 트렌드를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이게 연 평균은 조금씩 감소합니다. 조금씩. 거의 한 1 마이크로그램 정도. 근데 재밌는 건 이 고농도가 최근 들어서 더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주 높은 농도가. 그래서 예를 들면 2015년에는 막 60 마이크로그램 일평균이 그러다가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올해 3월에 140 이상 올라갔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높게 올라간 거거든요. 그런 게 또 국민을 너무 자극하는 거죠. 최근에 왜 이렇게 고농도가 더 많이 발생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나중에 뭐 기후변화나 또는 뭐 기상 조건 이런 거
말씀하실 때 분명히 또 다시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약간 좀 평균적으로는 줄어들지만 이렇게 단기간에 그 아주 고농도 현상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나는 그런 그 관측 결과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근데 과학적 인식이 네. 사실은 이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바도 크고 네. 또 그래야 되기도 하지만 현재는 이제 이게 어설픈 과학적 인식이 사실은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과 공포를 증폭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미세먼지는 이 정도는 이제 상식으로 알고 있더라고. 미세먼지는 비강까지 들어오는데 저 PM2.5보다 훨씬 더 작은 초미세먼지들은 예컨대 폐포까지 들어가고 기관지를 침해하고 심할 경우에는 예컨대 심혈관까지도 침투해 들어간다. 그리고 나서는 예컨대 뭐 뇌졸중이라든가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뭐 천식과 같은 뭐 기관지 질환 것들을 유발한다. 이걸 이렇게 되니까 이제 많은 국민들은 미세먼지 마시면은 그냥 당장이라도 뭐 이런 병에 걸리는 듯한 이런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찾아본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제 저는 이제 주로 독일, 미국 이런 자료들을 보면 끝에 가서는 결과적으로는 직접 연관관계 아직 연구 전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이게 미세먼지 농도가 어느 정도 또 중요한 건 평균치 아니겠습니까? 어느 기간만큼 노출이 됐을 때 어느 정도의 질환이 유발되는지는 아직까지는 연구가 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마치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홍보를 하다 보면 바깥에 나가는 게 이제 두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겠죠. 오늘 참 우리 이덕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미있는 건데 이게 저 블랙 더스트에서 소위 화이트 더스트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이렇게 읽으신 거잖아요. 어떻든 그런 데는 공감하시죠? 그럼요. 이제. 이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예. 검댕이라는 건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 불완전 연소를 했을 때 나오는 직접 배출되는 그런 미세먼지거든요. 예. 초미세먼지죠, 예. 대부분.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걸 요구 없이 그냥 디젤에서 많이 나왔고요. 또 저희가 생물성 연소라고 그래가지고 나무 같은 거 태울 때 검은 연기가 나오면 그것들이 다 검댕이 안에 들어있는 예.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 왜냐하면 이게 이제 블랙 더스트라고 그러면 눈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위험인식도 더 높아야 되고 원래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건강에 훨씬 더 해로운데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총량은 이제 줄어들고 정부도 많은 저감 대책을 세우고 실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인식은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급행창하는 이게 이제 저희들이 보면 초점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배출원과 이제 오염 원인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제 말씀 나누신 거 보면은 예전에는 그래도 어떻든 제주도는 그래도 깨끗하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당시는 뭐 실질적으로 측정이 뭐 과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대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지금은 이제 전국적인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무슨 우리 조 선생님께서 뭐 특별히 전국적인 문제가 된 어떤 뭐 이유나 원인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그쪽은 제가 제 분야가 아니어서요. 예. 네, 제가 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다만 아까 이제 아마 그런데 지방 이것도 우리나라가 이미 이제 1960년대를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공업 단지들을 이제 세우기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62년도에 이제 울산 공업단지를 세우면서 거기 보면 이제 기념탑에 정확한 워딩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저 굴뚝에서 나오는 저 시커먼 연기가 이 대기 안에서 뻗어나감에 따라 조국의 우리 민족의 발전과 희망이 저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 아까 이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검댕이가 프레스티지 심볼로 그때는 아니 그리고 그거는 대한민국만 그랬던 게 아니라 1962년 1901년 뭐 1900년 그 당시에 프랑스의 그 모네라고 하는 그 화가가 그 연꽃의 그 연작을 그렸잖아요. 예.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런던을 그렇게 좋아해갖고 런던에 가서 런던 스모그를 그렇게 그려냈어요. 예. 근데 자기 친구한테 보낸 거를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뭐 환경 고발을 하려고 그걸 가서 그린 게 아니라 그 공장 굴뚝에 막 시커먼 연기 나온 거 이거를 계속 그 안개가 낌에 따라서 그 빛깔이 달라짐에 따라서 그거를 뭐 수십 장을 그려냈거든요. 그래놓고 지 친구한테는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런던의 안개가 너무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던 시절에는 어떤 면에서 그게 산업 우리가 잘 살게 된다. 뭐 아무튼 색깔도 이렇게 뭐 희한하게 변하네. 뭐 뻘겋기도 하고 검기도 하고 뭐
그런 식의 인식이었는데 이제 그만큼 우리가 위험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인식을 하게 되면서 이게 이제 되어져 온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전국적으로 계속 우리가 공단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퍼져나가지 않았겠나 그러면서 아까 전국토의 산업 기지화 뭐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박력진 교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한 그 부분 어떤 위험의 인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WHO 같은 데서는 일단은 그래도 뭐 이거에 의해서 미세먼지에서 이제 1년에 조기 사망자가 이제 700만 명 정도 나온다. 우리가 그래도 그냥 가장 그래도 합의된 유엔에서 하나의 기구이기 때문에 그 이제 이론을 받아들인다면 근데 우리가 담배하고 그 이제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거의 700만으로 봐요 WHO에서. 그런데 사람들이 담배 위험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고 미세먼지 쪽은 어마어마한 공포심을 느끼는 아까 말했듯이 담배는 스스로 위험하다는 걸 알고 스스로 선택한 위험이고요. 그렇지만 미세먼지는 아무 자기가 상관이 없는데 뭔가 이게 들러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모른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그 위험의 차이에 의해서 굉장히 이게 공포스럽게 지금 다가오는 그러한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해외 기사를 보니까 지금 담배 이야기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담배 한 개치를 피울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디젤 자동차 1시간 반 돌리는 것과 같다. 선뜻 이해는 안 가지만 이제 자기네들은 그래도 뭐 연구 결과로 그렇게 내세운 거니까. 또 이제 사실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경향이 좀 적지만 사실은 이제 최근에 뭐 산불도 이거 미세먼지 원인이고 또 뭐 3월달 뭐 봄에 시골에 가면 그 농부들이 태우는 그 뭐 집단 무슨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미세먼지 원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벽난로 1시간 너네들이 편안하고 안락함과 아주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1시간 동안 태우면 그것이 자동차를 타고 100km 가는 것과 똑같은 미세먼지를 배출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우리에게는 안 와닿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이제 도대체 그런 미세먼지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배출원과 미세먼지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거기에 맞는 우리가 맞춤형 대책을 세우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조금 너무 이게 선전적으로 또는 선동적인 언어를 써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향을 보면 아주 두 개의 주범을 딱 정해놓고 이렇게 논의를 하다 보면 이 1조 5천억이라는 추경 예산도 이거 국민의 정말 귀중한 세금인데 잘못 쓰일 수 있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엔 우리 사회가 정해놓은 두 주범이 뭐냐면 하나는 중국이고요. 또 하나는 디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근데 뭐 연구 결과에 의하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을 때 이야기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부분 한 60% 정도가 중국에서 온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뭐 그쪽을 연구를 직접 안 해서 제가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그냥 직관적인 거로다가 환경부의 발표에 의하면 한 50% 절반이 이제 중국에서 온다라고 뭐 48%니까 절반이 온다라고 그렇게 보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 PM 2.5의 평균 농도를 25 마이크로그램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럼 중국이 없으면 12.5 정도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동경보다 낮고요. 동경이 한 15 정도가 되고 우리가 아무튼 독일이나 아무튼 프랑스의 대도시 정도 수준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서울이. 뭔가 직관적으로 뭔가 이게 네. 뭐가 좀 안 맞아요 지금. 네. 그래갖고 정부 발표가 아니 저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뭔가가 좀 이게 잘못 계산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거를 뭐 중국발이 몇 %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불확실도가 그건 뭐 박력진 교수님 굉장히 잘하는 분야이시긴 한데 일단 뭐 배출량 자체부터가 그렇게 아마 지금 당장을 반영을 하는 게 아니라 아마 2014년도 아마 15년 뭐 그 수준의 이제 배출량이고 그다음에 또 그 로컬로 또 되는 것까지 정확한 그런 값들은 또 아니고 배출량 자체 또 오차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미세먼지가 이 1차로다가 이제 뭐 공장에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자동차에서 나오고 이게 뭐 있다가 화학 반응으로 사그라든다 그러면 이게 좀 쉬운 문제인데 얘가 뭐 암모늄이랑 붙고 뭐랑 붙고 막 하면서 VOC랑 붙고 하면서 다른 2차 생성 물질로 가고 걔네들은 또 이게 그러니까 그 시간 라이프 타임이라고 하죠. 이게 굉장히 길고
근데 우리가 그거를 누구랑 붙었는지도 잘 모르고요. 이게 그 2차 물질 쪽을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본 거로다가는 명확하게 우리나라에선 지금 일반적으로 나온 자료 갖고는 제가 판단을 도무지 할 수 없는 이 1차 자료들만 지금 그 정도 돼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1차 물질이라고 하는 거를 그 배출량 그런 거를 계산할 때 만약에 이게 넘어와갖고 우리나라에서 2차 물질하고 이렇게 다른 뭐 암모늄이니 뭐 VOC랑 우리나라 거랑 합쳐져서 만들어졌는데 그렇다 해도 중국 그쪽에 배출원을 이렇게 그 이제 민감도 테스트를 갖고서 이제 우리 중국에서 얼마나 왔는지를 결정하는데 저쪽 농도를 줄여놨더니 당연히 여기서는 2차 물질 만약 우리나라 거였다라면 당연히 줄죠. 아니 이게 중국 거다 우리나라 거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불확실도들이 그 안에 이제 담겨져 있는 이거를 왜 정부가 저걸 숫자로 불러줘야 되는가? 안 불러줘도 되는 거였는데 그 과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하면서 합의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도 되는 건데 뭔가 정부로서는 뭐 서비스를 한다는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심지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농도를 아워리 값, 그냥 시간값으로 불러주고 있거든요, 지금. 전 세계에서 시간값 불러주는 나라 아마 대한민국밖에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거는 뭐 누가 옆에서 뭐 그 관측하는데 옆에서 누가 담배라도 한 대 펴버려도 뭐 어마어마한 값이 나와버리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거는 다 일평균 값을 그거를 이야기를 해주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민감도의 저거를 숫자를 굉장히 정교화시킴에 따라서 굉장히 그 위험의 인식도는 막 극단화를 시키는 이 상황. 그래 놓고 이제 저거를 다시 이제 깔아 앉힐래니 이미 이렇게 숫자는 다 불러주다가 갑자기 오늘부터 뭐 아월리가 아니라 그냥 평균값 불러줄래요. 뭐 그다음에 중국발은 이제는 우리는 이야기 안 하는데 이것도 지금 이상한 상황이 돼버리는 지금 그렇게 한 지금 상황 자체가 좀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환경 철학 얘기할 때 우리 21세기 들어서 가지고는 과거의 국가 체제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생겨난다. 돈도 국경을 모르듯이 예컨대 환경 오염 물질도 국경을 모른다. 이런 점에서는 틀림없이 중국에서 발생되는 뭐 미세먼지가 한국으로 대기는 순환하는 거니까 그렇죠. 올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하죠. 그런데 이제 늘 중국 정부 이거는 이제 국제 정치적인 문제이고 국제법상의 문제이기도 하니까 쉽게 책임을 인정하기는 너무 쉽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 대변인이 항상 하는 말 중에 저는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중국 탓만 하다가는 너네들이 아주 핵심적인 것을 놓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뭐 어떻게 보세요, 우리 박 교수님? 저도 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제 과학적 사실을 보면 저희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때 중국의 기여도가 올라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조충 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직접 중국에서 만들어진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전구 물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기체상 물질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있는 물질이랑 반응해서 또 미세먼지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과연 우리나라 것이냐, 중국 것이냐, 약간 이게 좀 모호하거든요. 그런 구분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더 통합적인 연구들이 좀 더 장시간에 걸쳐가지고 우리가 과학적 이해도를 높일 필요는 있는데 그 과학적 이해도가 높아질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죠. 저희가 일단 미세먼지 농도를 낮춰야 되고 왜냐하면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어느 정도 피해를 입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계속 우리가 중국발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 너네가 줄여라.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라고 주장하는 게 얼마나 그 사람들한테 이게 먹힐지 그건 사실 힘들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미국과 캐나다도 비슷한 분쟁이 있었는데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도 이걸 해결하는 데 있어서 10년 이상 걸렸거든요. 처음에 미국이 자기들도 부정했거든요. 우리가 캐나다의 산림을 갖다 다 지금 뭐 산성비로 다 말라 죽인다는 사실을 자기들이 부정했어요. 알고 있으면서. 분명히 중국은 또 훨씬 더 또 민감하죠. 훨씬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국은 자기들이 많이 내기 때문에 더 고통을 받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국민이 훨씬 더 많은 피해를 받고 있죠. 그래서 자기들도 줄여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또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줄여야 되고. 그래서 그런 모든 복잡한 이런 관계들을 봤을 때 일단 우리가 뭐 중국한테 중국 탓만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건 우리가 먼저 줄여야죠. 그러면
농도는 낮아지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얼마만큼 어디서 나오고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게 우선적으로 필요하고요. 그 미세먼지 얘기가 이제 과학하고 연관된 부분이 많은 것 같다고 말씀을 계속 하셨잖아요. 예. 저는 과학이 왜곡되고 있는 영역이라고 봐요. 글쎄, 그래. 우선 그 첫 번째로 계속 말씀하신 게 이제 미세먼지보다는 초미세먼지가 더 위험하고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런 그 이제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잖아요. 그러면 초미세먼지보다 더 작은 입자들은 더 심각하게 문제가 돼야죠. 그렇지 않거든요. 그 산소나 질소나 이런 것들은 초미세먼지보다도 그 1000분의 1 내지 10,000분의 1 정도가 더 작아요. 근데 그건 없으면 죽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먼지의 크기하고 독성이 비례하거나 반비례하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주장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저는 그 전문가들의 사회적 책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주 제한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WHO나 뭐 이런 그 좀 어설픈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하고 맞지 않는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그 이 마스크 문제도 마스크는 그 하노이 가면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하노이 수준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네. 선진국에서는 미세먼지가 많아도 안 안 쓰는데 하노이는 미세먼지가 없어도 씁니다. 그 우리를 갑자기 하노이 수준, 이게 뭐 좋은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전문적인 의사들, 호흡기 의사들은 그러거든요. 이 그 식약처가 인증하는 소위 미세먼지용 그 마스크가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잘 모르겠다고 그래요. 호흡기 전문 의사들은. 그런데 마치 그게 굉장히 좋은 대안인 것처럼 공영방송이 매 시간 그거를 마스크를 쓰라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라디오에서. 이건 전문가들의 그 편협하고 왜곡된 전문 지식이 사회를 왜곡을 시키는 거죠. 근데 중국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세먼지는 산성비나 이런 다른 환경 문제하고 조금 다른 특성이 있어요. 미세먼지는 기본적으로 바람이 불면 흩어지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새까멀 적에도 수원은 파랬어요. 그 안양 정도가 약간의 청계산 자락을 흘러내려가는 미세먼지로 고통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어제하고 오늘의 미세먼지는 분명히 중국에서 온 겁니다. 100%입니다. 어제하고 오늘은 황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서북부에서 발원한 황사가 어제 오후에 우리나라에 도착한다는 게 기상청의 예보에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100%가 다 어제 아침 그저께는 비교적 괜찮았었거든요. 지난 주말은 굉장히 괜찮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제 저녁 오후부터 황사가 밀려오기 시작하니까 황사는 인공위성으로 잡힙니다. 황사가 오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서울을 새까맣게 만들고 있던 80년대, 90년대의 서울의 미세먼지, 스모그는 인공위성에서 안 잡힙니다. 안 보여요. 근데 황사는 보이고 황사의 이동 상황은 실시간으로 감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황사는 100% 중국에서 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중국발이라고 그러는 거, 요새는 또 그 정부하고 언론이 교묘하게 국외 요인이라는 황당무계라는 표현을 써요. 네, 중국발이라고 안 그럽니다. 요새 언론에서. 중국이 이제 워낙 반발을 하니까 국외 요인이라는 그 해괴한 용어를 쓰기 시작해요. 이렇게 해서 적어하는 건데 그
과학적인 팩트는 우리가 경험한 과학적인 팩트는 이겁니다. 서울에 있는 자동차하고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검은 먼지는 수원을 가기 전에 40km를 가기 전에 다 흩어집니다. 바람에 의해서. 확산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서울에서 북경이 1000km 떨어져 있거든요. 과연 1000km 떨어진 도시에 자동차하고 굴뚝에서 나오는 먼지가 흩어지지 않고 서울까지 올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은 아무도 안 해요. 산둥반도에 있는 공장에서 배출된 미세먼지가, 스모그가 600km 바다를 건너서 인천하고 서울에 고스란히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마 그 아주 특이한 기상 상황에서만 가능한 일일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서풍이 불고 북풍이 불고 이러면 그 완전히 우리 경험하는 거거든요. 먼지가 그냥 정말 이렇게 끼어 있다가 바람 한번 쫙 불면은 몇 시간 만에 하늘이 그렇게 되는 거 우리 실제로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1000km 떨어져 있는 북경, 500km 떨어져 있는 그 산둥반도에 있는 공장에서 나온 먼지가 서풍을 타고 흩어지지 않고라는 말이 괄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흩어지지 않고 서울까지 온다, 한국까지 온다. 이거 설득력이 별로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질문하신 이제 발생원하고 관계된 얘기인데, 그 고비 사막, 타클라마칸 사막이라고 해서 막 그 정말 몇백 킬로미터의 그 면적에서 발생한 어마어마한 그 회오리 바람에 의해서 발생한 황사가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주고 그게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까지 하와이까지 간다는 사실은 정말 확실하게 과학적인 팩트입니다. 그건 우리가 신라시대부터 경험했던 사실이고 과학적으로도 검증된 사실이에요. 근데 북경에, 제가 중국발이라고 안 그러고 북경하고 산둥반도라고 그럽니다. 북경의 자동차 배기구하고 그 굴뚝에서 나온 먼지가 과연 서울까지 흩어지지 않고 그렇게 자주 1년에 오는 먼지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올 수 있는지, 그런 질문은 아무도 던지질 않아요. 그게 과학적인 질문입니다. 근데 세 분의 지금 저 발언을 들어보니까 중국발 뭐 50%, 60% 뭐 이런 수치와 또는 대책이라고 내놓은 아주 기상천외한 인공강우, 이건 일종의 쇼 같은데요. 그러면 왜 정부가 그런 대책을 신기하죠. 내세우는 걸까요? 혹시 네, 저는 이력관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좀 더 열심히 연구를 해야겠다는 반성을 좀 했고요. 이상하죠.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주로 이렇게 아까 국외 기여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외부에서 얼마만큼 우리나라 초미세먼지에 영향을 주는지 뭐 이런 연구도 좀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저기 맞는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풍속이 강하면 금방 섞여요. 그래서 빨리 미세먼지 고농도가 줄어듭니다. 초미세먼지가. 근데 이제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라갈 때 고농도가, 그때는 대부분 언제 일어나냐면 겨울철에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겨울철에는 원래 동아시아가 이 겨울철 몬순 그래가지고 시베리아에서부터 이렇게 차가운 북서풍이 계속 불어와야 되거든요. 그것도 아주 강하게. 근데 최근 들어서 강하게 오다가 갑자기 며칠간 따뜻해져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피부로 저기가 느껴지죠. 왜 따뜻해지냐면 찬바람이 안 불고 공기가 정체돼 있거든요. 그러면 일사도 좀 들어오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요. 그럴 때 꼭 미세먼지 농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때 중국의 기여도가 좀 높아지는데 그 이유는 아까 그 황사 말씀하셨듯이 이런 넓은 지역의 그 고비나 타클라마칸에서 발원한 황사가 실제로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 얘가 의외로 빨리 안 흩어지고 하나의 어떤 뭐 까만 이런 공기 덩어리처럼 이렇게 기류를 따라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런 식으로
중국 북경뿐만 아니라 북경 주변이나 또는 산둥만두나 상하이에 엄청나게 많은 공업지대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온 이런 많은 오염물질들이 풍속이 예를 들어서 뭐 2m/s 이하면 이게 천천히 이렇게 우리나라로 이게 특히 이제 고기압이 있으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오면서 물론 조금씩 확산을 통해서 농도는 옅어지지만 충분히 우리나라한테 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근데 어떤 개념이 나오고 있냐면 동아시아가 호흡 공동체다. 그러니까 뭐 북경에서 나온 게 우리한테 물론 북경에서만 나온 건 영향을 주긴 어렵겠지만 워낙에 중국의 공업지대가 넓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것들이 저기 비록 풍속은 약하지만 이게 천천히 움직여 와가지고 우리나라한테 영향을 주고 영향을 주다가 이 풍속이 아주 세지면 이제 그게 싹 사라지는 그런 현상들이 최근에 많이 지금 보고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잘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약간 조금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도 좀 말이 안 되는 게 중국발 미세먼지의 습격을 하려면 편서풍이 강하게 불어야 되는데 바람이 강하게 불면 이거 당연히 섞여서 높은 농도가 안 와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다들. 근데 실제로 저희가 딱 보면 현상을 풍속이 낮고 공기가 상당히 정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는 항상 움직입니다. 천천히. 그럴수록 고농도의 중국발 영향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주죠. 그래서 이상한 얘기가 나오네요. 그렇죠. 언론에 네. 서풍이 불어서 중국의 미세먼지가 온다 그래요. 서풍이 오면은 흩어지죠.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그 서풍이 안 불어야지 우리나라에 온다는 말씀을 지금 하신 겁니다. 아, 네. 서풍이 좀 약한 서풍. 대기층이 이동을 해오면은 이게 제일 위에 편서풍을 따라 천서풍 밑에 달려갖고 이렇게 끌려오면은 되는 건데 그런 상황이 제 나름대로 열심히 들여다봤는데 그렇게 자주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하여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여기서 뭐 그 과학적인 저거를 따질 수는 없는 거고 그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검은색 먼지에 대한 그 고착화된 고정관념은 버려야 된다는 게 그 여러 군데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안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전문가들이 좀 노력을 많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특히 2000년대를 들어와서는 이 동북아시아의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선 경제적으로 그 발전을 중국, 우리나라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발전하면서 산업활동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지만은 또 하나는 농사의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기계화가 되고 그거는 조금 이따가 그렇게 되고 이야기하기로 그래서 하여튼 바꿔야 되는 우리의 인식, 우리의 그 고정관념을 바꿔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근데 아까 이제 질문하신 정부가 왜 이렇게 그 황당한 얘기를 하느냐